자, 이제 100페이지부터 쭉 나갈게. 자, 이거 진짜 너무 하기 싫었거든. 너무 하기 싫었는데, 원래 비문학, 작년 비문학 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건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과 더불어서 슈페터라는 사람이 한 명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두 명이 신자유주의야. 자, 먼저 자유주의한 경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봐야 돼. 앞으로 볼게. 자, 아담 스미스가 국본어를 쓰게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 스미스가 국본어를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있다 했었어. 먼저 1793가 그때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도덕 감정론이라고 700페이지인데 이거 읽다가 감정상하거든. 이게 도덕 감정론이라고 해가지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라고 해. 이따 본문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원래는 무슨 학자였다? 철학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가 아닌 거야. 근데 아담 스미스가 왜 경제학자가 되었나? 그냥 사람들이 얘를 경제학자라고 물은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학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딱 한 가지가 철학의 목적은 뭘? 행복이. 철학의 목적은 행복.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를, 그리고 플라톤도 이데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여러 가지 중용을, 그다음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전부 다 철학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는 거야. 근데 아담 스미스에 이르자 자기도 이제 철학을 해보는 건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역시 행복이 돈인 거야. 가장 실질적으로 행복이 금전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국보론에서 그가 말했던 것은 행복을 말했거든. 여기도 행복을 말했었고,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도덕감정론의 행복은 뭐냐? 바로 이 도덕감정론을 전체를 다 읽고 두 자로 딱 말한다면 엠퍼시야, 엠퍼시. 오늘 네모 있잖아, 엠퍼시, 공감인데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국부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제 이걸 도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국부론을 쓴 거야. 이제 걔가 말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행복이란 것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할 의도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의도도 없다. 그러니까 봐봐, 지난주에 우리가 형법했잖아. 형법을 쭉 나가다가 또 정당방위 긴급필안이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나도 그래,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형법 25조 1항과 26조 1항 긴급필안과 정당방위를 보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또 이게 뭔가 조금, 이게 뭐가 조금 더 높지, 이러다가 다시 봐서 들어와가 형법 250조 살인의 죄를 다시 보는 거야. 또 가가지고 보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럼 다시 되돌아가지고 또 형법 25조 1항을 보고. 법학자들이 지금 이러거든. 그 윤석열 탄핵도 마찬가지. 학자들이 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보면은 윤석열의 이 죄는 도대체 어디 해당되는가? 다시 또 헌법을 또 보고, 이 헌법 조항이 이거지. 다시 가서 적용하다가 헷갈리면은 또 다시 와서 맞다, 이거지, 이거지. 이러면서 계속 조항을 보고 좀 원리라는 거, 틀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결국엔 이것이지.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이걸 한참 아담 스미스 문제 풀다가 난 다시 주중에 되돌아가 다시 봤어. 이게 뭘 말했지? 개인들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할 의도도 없으며 의도도 없다 형광짝, 이게 중요해. 결국 이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야. 자기도 의도를 모른다는 거야. 자기도 공익을 창출하고 싶은 의도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공익을 창출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회사 갔다 올게. 내가 말했잖아,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빠가 집 회사 나가면서 내가 오늘 국가의 공익을 창출하고 올게, 이런 분 안 계시거든. 의도도 없으면 이 문장을 다시 보고 다시 또 내가 하이에크를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다시 원래를 다시 되돌아오고, 방법도 모르면 개인은 단지 사익을 추구하라. 그러면 국가의 공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게 애덤 스미스였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철학이거든. 이게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경제학으로서 교역이 가능한 그런 걸로 바뀌면서 이 사람 경제학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철학자였다. 오늘 배우는 하이에크도 이 사람은 사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철학자였어.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지. 결국에는 이거였어. 의도가 없음이라는 게 하이에크와 아담 스미스의 똑같은 점이, 우리는 공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그냥 쭉 썼어. 왜냐면은 얘 다음이 케인즈였기 때문에. 근데 하이에크는 케인즈 다음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케인즈를 중심으로, 케인즈 앞에 아담 스미스, 케인즈 뒤에가 이제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의도가 없다는 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게 돼. 아담 스미스는 그냥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해, 공익 추구될 것이야. 근데 이미 하이에크는 케인즈라는 엄청난 그런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그런 산을 한번 겪었고 그 아래에 엄청나게 억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 의도도 없음이라는 것을 이제 집단지성으로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국가 빼고 나머지 5천만의 국민들 전부 다가 하나로서 뭐 된다? 정부가 아닌 하나로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가지는 건데, 집단지성 알잖아. 개미 하나가 IQ 1이잖아, 맞지? 근데 나중에 개미가 합해서 IQ 100이 된다면 그건 집단지성의 힘이 축복이라고 말했었고,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국가가 아닌 국민 전체가 하나로 집단지성으로 만들자, 이렇게 돼서 약간은 달라. 그게 왜냐면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이따 보여줄게. 레지피 했었고 그 자유시장 경제가 이거 했었고,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또 조금 다른 게 있어.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을 불한다 했지만 야경 국가는 인정했거든.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만 임무를 맡아야 한다. 국가의 어느 정도 의무,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것을 인정은 한 거야. 근데 하이에크는 이미 케인즈가 너무 국가 중심으로 경제를 다 잡았더니 이제는 아예 학을 띄워버려. 질려버린 거야, 국가 개입주의. 그래서 얘는 국방과 치안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이런 말 자체를 안 해. 그냥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 그래서 철학자잖아. 그래서 하이에크 이야기를 쭉 보면 그렇게 하이에크 말해. 하이에크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국가가 경제를 이렇게 통제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뭐도? 너희들 자유도 통제되고 지식도 통제되고 다 통제되는 거야. 이게 전체주의지 뭐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케인즈를 전체주의자로 본 거야. 자, 도덕감정론이 먼저 나왔고 국부로 나왔지. 국부로는 이기심과 사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아담 스미스, 오늘 여기서 되게 잘 나오는 게 아담 스미스는 이전에 이미 도덕감정론을 썼었어. 여기서 엠퍼시와 이타심을 강조했단 말이겠지. 그래서 그가 쓴 도덕감정론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자연섭리의 이름이 올바른 상행위. 내가 항상 말했지, 올바른 상행위라는 것은 이기심 아니야. 내가 얘의 돈을 뺏어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얘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 이게 사익을 누린다 이거였거든. 이거는 딱 빼버리고 했더니 시장 실패가 온 거라고. 그 시장 실패에 대공황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도덕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요인이 네 가지를 했잖아. 내가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 불충분, 이게 전부 다가 다 인간이 도덕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대로 갔다면은 이거는 대공황 안 생겼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그런 공감을 바탕을 둔 사익, 이게 중요했는데, 근데 공감은 사라지고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왜곡하지 말라 이 말 되겠지. 아담 스미스가 정말 원하는 대로 했다면은 대공황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묘비명에 있다. 이게 있지. 도덕감정론. 도덕감정론하고 밑에 있거든. 국부론.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작가 여기에 잠들다. 도덕감정론을 얘가 엄청나게 강조했단 말이야. 내가 도덕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잖아.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일어나면은 다시 기절해서 다시 사망할 거라고 놀래가지고, 내가 언제 이기심만 말했냐고. 내가 언제 니네가 이타심, 내가 이타심 말한 거 안 보이냐고. 니네가 이타심은 다 사라지고 이기심만 따져놓고 지고 와가지고 뭐 케인즈, 아담 스미스는 케인즈도 나오는 걸 못 보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익이 추구 안 돼버리는 시장 실패가 생긴 거야. 이 경제에서는 여기서 가렛 하든의 공유제 비극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담 스미스 틀렸다 이렇게 되면서 되는데, 사실 틀린 게 아니라 니네가 잘못 쓴 거지. 국가 개입주의, 국가가 적극적. 내가 여기서 강조했었다. 요거 칠해라. 정도가 심해지면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궁극주의, 형광쫙 결국에는 있게 돼버린 거야. 결국에는 케인즈 경제학이 어쨌든 살리긴 살렸어. 대공황을 벗어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궁극주의. 그래서 하이에크가 말한 게 결국은 니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궁극주의 아닌가, 이 국가가 다 통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케인즈도 실패하게 돼. 케인즈는 1, 2차 5일 파동으로 실패하거든. 이게 정부의 실패라고 해. 그 1, 2차 5일 파동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이따가 영상 볼 거고. 자, 그래서 이 연대를 한번 볼게. 아담 스미스, 이게 이제 1번 고전 학파. 그다음 대공황이 터지고 나가지고 케인즈 나타났잖아. 그때 케인즈 학파, 그리고 1, 2차 5일 파동으로 정부가 실패했잖아. 그리고 나타난 신자유주의 때,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신자유주의 하이에크거든. 비문학이 정말 잘 나와. 근데 문제는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라 했는데, 이때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와 이때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야. 요거는 아직까지 국가 개입한 걸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국가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이에크를 작살해놨거든. 눌러놨다가 나중에 이제 튀어나오니까 이때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깊이 봐야 된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이게 얘가 얼마나 학을 뗐는지 이따가 보면 알 것이야. 자, 공감, 이타심, 이기심 같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부터는 공감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공감 이런 거 없고 일단은 누굴 이겨야 돼? 얘를 이겨야 되는 거야. 얘를 이기는 상황에서 공감이 뭐 필요해. 그래서 결국은 이기심 양극화되는데, 이 양극화되는 왜 실패했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오면은. 신자유주의의 특징, 그리고 요즘은 말했다, 외대부고에서 이번에 어떤 남자애가 미국에 있는 11개 대학교를 썼거든. 11개 대학교를 동시에 아이비리그 포함 싹 다 썼는데 싹 다 합격했거든. 근데 걔가 외대부고에서 걔가 공부했던 그 국제 트랙에서 공부했던 그 분야가 뭐냐면은 신자유주의 다음에 신케인즈주의야. 그런 새끼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신자유주의를 논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그러한 근데 요즘 신자유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아담 스미스가
대공황으로 실패했잖아. 그리고 케인즈가 나타났어. 근데 케인즈가 한참 호황을 누리다가 케인즈가 1, 2차 5.1 파동으로 무너지기 시작해. 케인즈가 무너지는 순간 나타난 인물이 하이에크거든. 사실 하이에크는 이때도 있었어. 연도를 봐봐. 1723, 1790 완전히 꼬리짝. 근데 833, 1946, 1899, 1992.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가 한창 호황을 누릴 때 이제 이 하이에크는 밑에 뒷방 뭐라고? 뒷방 늙은이가 돼 있었다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1883, 1946이었잖아. 그래서 한창 1946 때 드디어 이제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거야. 왜냐면 1945 이전에 미국이 직업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대량으로 갔던 게 결국에는 뉴딜 정책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 안 돼. 그래도 일자리 안 생기는 거야. 결국 일자리 생기러 간 게 2차 대전 참전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한쪽은 독일 가서 죽고 또 한쪽은 태평양전 가서 죽고 결국은 여자들은 군수공장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했거든. 그래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뭐 했냐 이 새끼가 천재는 일찍 사망한다. 너무 일찍 사망해가지고 이거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어. 얘가 노벨상은 산 사람한테 준 거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뒤지게 살았거든. 93세까지 살았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돼. 바로 이 직후에 신자유주의가 뜰 때 노벨 받게 되는데 한 명 더 있었어. 이때 이제 하이에크랑 밑에 깔려 있었던 사람이 슌페터라는 사람이 슌페터 창조적 파괴. 그 사람도 나왔다 이번에. 슌페터 있었는데 슌페터도 빨리 죽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노벨상 타려면은 올해 진짜 끈질기게 병에 똥치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노벨상 받지. 이게 너무 빨리 죽었어. 그래서 케인즈한테 말하지. 케인즈 그 경제학상이 케인즈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너 한 개 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anyway 일대 이제 1차 올파동인데 이 1차 올파동이 1970년에 생겼거든. 딱 내가 태어나기 그때쯤 생겼는데 1973, 4년 그쪽 5년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5.1 파동 생기면서 케인즈가 문을 닫게 돼. 근데 왜 정부가 개입했는데 왜 정부가 실패했는가? 요거를 지금부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린 이제 말할 수 있어. 이제 써라.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하이에크. 그리고 한 명 더 쓸게. 슌페터. 하이에크와 슌페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뭐 새끼 슌페터 하여튼 뭐 슌페터 이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를 이끌게 되지. 문제는 얘들은 케인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 뒤어도 완전 뒤였었어.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영상 볼 텐데 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왜 정부가 실패하고 세계가 난리가 또 대공황이 생겼냐. 이것도 사실 1차 5.1 파동이 말해 5.1 파동이지. 이게 대공황이야. 이 대공황이 터진 거야. 아담 스미스의 대공황. 근데 케인즈도 대공황이 있었다고? 이 대공황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게. 유가는 원유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란 지하에서 각 뽑아낸, 즉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석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그리고 이 원유는 국제 유가 시장에서 선물 계약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그래서 이 이번에 원유의 나왔다. 가격이 유가이고 우리는 유가를 기초 자산으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기도 나중에 하죠. 선물 옵션 파생 그리고 상품 이러한 볼게. 유가는 우리 생활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비 수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름값이죠.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즉 기름값이 이 원유의 가격, 유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 바로 오펙입니다. 지금까지도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감산, 증산 등 정책 결정은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 오펙이라는 기구가 국제사회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유의 생산력을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원유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 경제에 쇼크를 준 사태인 1차 오일 쇼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일 파동. 여기 대공황이다.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수년간의 탐사 끝에 영국은 페르시아에서 대규모 유정을 발견했고 이란. 미국이 눈을 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래. 이렇게 영국은 이란에서, 미국은 사우디에서 각각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며 중동 지역의 석유 개발에 관한 패권을 움켜쥔 채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 역시 석유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오일머니라는 계속 것을 나오는 게 바꾸기 국가지. 시작합니다. 국가가 그런데 기획했단 여기서 한 말이야.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유국과 그곳에서 석유를 채굴해가는 회사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었습니다. 1945년에서 1950년까지 딱 앵글로 케인즈 이란이 때. 2억 5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린 데 반해 BP. 이란의 로열티로는 9천만 파운드만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는 이란에서 이게 반영, 종속 반서구 이론. 감정을 부추겼는데요. 1951년 모사데크라는 민족주의자가 앵글로 이란 국유화를 공약에 내걸고 다 총리로 국유화, 선출됐다. 국가 쿠데타로 중심, 무너지긴 국가 했지만 중심. 이란의 모사데크가 일으킨 국유화 운동뿐 아니라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뭔지 국유화한 모르겠지, 사건 넘어가. 역시 세계화기 서구의 때문에. 식민 통치와 경제적 착취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죠. 그렇게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중동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석유 수출국들이 협력해 석유의 생산과 가격을 조절하고 국가가 산유국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196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의 대표들이 모여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를 설립하게 이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하지만 처음부터 기름을 오펙의 힘이 잡아버렸어.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중동에서의 분쟁과 석유 황제의 등장으로 인해 오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이익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무려 24년간 자, 사우디의 지금 석유 국가가 장관을 지금 연임한 장하고 있잖아. 자키 야마니입니다. 시장이 1973년 막히잖아.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도한 요거 아랍 때문이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중동 전쟁이죠. 요거 때문에. 특히 전쟁은 유대인의 최대 기념일이자 속죄일인 욤키푸르에 시작되어 근데 요때 욤키푸르 가봤거든.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욤키프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물론 미국 CIA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습 공격이었죠. 약 6년 전인 1967년에 일어난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아랍 연합국의 승리를 거두며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골란 고원 등을 점령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거 고조되어 요거 때문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당시 중동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각축장이나 다름없었는데 소련이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중동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구의 국가들과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랍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4차 중동 전쟁. 역시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와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니켈 그라스라는 작전명으로 항공기를 통해 탱크, 장갑차, 탄약, 미사일 등 총 2만 톤이 넘는 물자를 실어 날랐죠. 그러자 전쟁의 양상은 다시 이스라엘의 우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요게 문제였어. 그리고 4차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사우디의 야마니가 등장해 석유를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로 열받아 활용해 버린 거야. 버립니다. 바로 석유 금수 조치와 더불어 진행된 점진적인 석유 그래서 석유를 감산 아예 안 조치였습니다. 풀어버렸어. 야마니가 주도한 오펙은 1973년 10월 17일 미국, 네덜란드 등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하고 안 팔았어. 석유. 이와 동시에 석유 생산량을 매월 5%씩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한 석유의 무기화는 전 세계에 엄청난 쇼크를 가져왔습니다. 오일 쇼크. 전쟁은 약 20일 만에 미국과 소련의 중재로 끝이 났으나 계속된 석유 감산 조치는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배럴당 3달러 수준이었던 유가가 한 달 만에 4배인 12달러까지 치솟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 오일 쇼크, 1차 석유 파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우선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연료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요. 우리나라 차가 안 다녔어.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구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 일상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곧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대공황. 미국의 실업률은 1973년 4.9%에서 1975년 8.5%로 급증했습니다. 1973년 1월 약 1050포인트를 기록했던 다우존스는 1974년 주식이 12월 폭락했지. 577 대공황 때랑 포인트까지 똑같은 반토막이 모습인 났죠. 거야.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석유에 의존하는 제조업 수출 주도형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석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로 든 수치들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자, 여기까지 그만할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에서 아까 이스라엘 있잖아. 이스라엘이 이제 휴일날 그 우리나라 똑같아 6.25 때 휴일날 이제 욤키푸르인데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절기거든.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 안 들지 이제 이 새끼들 중학생들은 바닥 손 들던데 이제는 뭐 복음이 부끄럽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욤키푸르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아들을 싹 다 죽이겠다. 첫째를. 그래서 첫째를 다 죽였거든. 근데 너희 문지방에 이 그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거는 안 죽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 결국에는 그 욤키푸르가 하나님의 약속. 그때 대속죄일 그 자리에서 속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빠져나와서 시나이 반도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와서 이스라엘로 갔거든. 그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모세, 이집트 왕자 이야기인데 원래 시나이 땅이 누구였냐면 이집트 땅이었거든. 근데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겨버린 거야. 미국이 막 해서. 그래서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이 뺏겼어.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가 열받아가지고 뭐 했냐면은 너희들 이 땅 다시 안 주면은 우리 뭐 한다? 기름 안 푼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 중심으로 기름을 안 풀어버렸던 거야. 자, 이게 전부 다 누가 주도한 건데? 국가가 주도한 건데 잘 들어봐. 지금 두 팀이 있는 거야. 한 팀은 뭐냐면은 국가가 주도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 팀은 국가가 주도해서 기름을 뭐 했다고 안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당사자가 국가가 들어가가지고 경제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국가가 중심으로 기름을 안 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가 중심으로 기름을 안 풀었잖아. 그래서 대공황이 왔다고. 그럼 미국에서 뭐해? 국가 주도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살리면 되는 거라고. 근데 결국 못 살렸다고. 결국에는 아까 말했었던 이거였다고. 이게 대공황이고 사실 이게 1, 2차 올파동이 또 두 번째 대공황이야. 그러니까 대공황 때 주가 폭락했지. 그럼 케인즈 나타나 살렸다고. 근데 이때 주가 폭락했지. 근데 이때 케인즈가 못 살렸다고. 그때 신자유주의 나타나가지고 살렸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공황이 두 번 왔다는 거야. 한 번의 대공황은 아담 스미스 뒤에, 한 번의 대공황 케인즈 뒤에. 그래서 여기서 대공황이 생겨버리고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똑같은 현상이었거든. 실업률은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이에크가 다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그 아담 스미스의 대항마는 케인즈, 케인즈의 대항마는 다시 아담 스미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역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 아담 스미스 케인즈, 아담 스미스 케인즈인데 이때 고전압하고 이게 신자유주의거든. 지금 현재 여기 있어.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신케인즈주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 경제는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더라고.
프리드 하이에크, 조지프 슌페터, 존 메이더 케인즈.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가 전부 다 동시에 당대에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는데 여기서 누가 짱이냐? 이 사람이 완전 짱으로 나타나게 된 거야. 결국에는 다시 말하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가 상승률보다 사람들이 보는 건 뭘 보는 거야? 실업률을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연말에 항상 우리나라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올해 실업률 두 가지를 항상 지표로 둬.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항상 두 가지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봐, 안 봐? 안 봐. 일단 무조건 실업률인 거야. 야, 씨, 아무리 그 물가 상승률을 해서 막 물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돈이 없는데 뭐. 결국 실업률이 문제거든. 결국에는 호황이 뭐냐?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불황은 뭐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데 실업률은 올라가는 거. 호황일 때는 실업률. 결국에는 다 뭘 보고 다 까만색을 봐야 돼. 실업률이 호황은 실업률 줄어들고 불황은 실업률이 증가하게 돼. 호황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불황은 실업률이 증가해. 근데 문제는 공황이라는 게 있어. 대공황. 그때는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낮아지는 게 이게 호황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불황인데 공황은 이게 더 심해진 거라고. 그래서 대공황이 두 번 왔다고. 첫 번째는 아담 스미스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 두 번째 1, 2차 오일 파동, 요것도 일종의 대공황이라고. 똑같은 현상이었거든. 근데 그때 케인즈 해결하지 못했어. 자, 이제 한번 쭉 볼게. 요거 내가 그린다고 죽을 뻔했는데, 그게 마르크스 일단 제껴야 돼. 우리나라 안 나와. 마르크스는 우리나라 안 맞아가지고 수능이 안 나와. 아담 스미스 계통으로 쭉 내려가면은 하이에크와 슌페터가 나와. 근데 아담 스미스 옆에 리카도와 앞에도 마샬, 이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리고 케인 제자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케인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시카고 학파 나오고 이렇게 따지면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써놓은 게 이거였다. 자, 여기까지 쭉 아담 스미스가 대세였었어. 시작해 줄이었었지. 주류만 볼 거야. 앞으로 바샤리 줄이었었지. 근데 여기서 대공황이 터지고 나가지고 주류가 누구로 바뀌었어? 켄즈로 바뀌었지.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대공황이 터졌어. 1, 2차 올파동. 이때 하이에크와 슌페터가 30년대 요 밑에 살았어. 동시대 사람이거든. 얘 밑에 억눌려가지고 뒷방 할아버지는 하여튼 늙은이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1차 올파동이 생겼지. 그때 정부가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누가 들어온 거? 얘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노벨상을 타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냐? 요 표가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면은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요거, 요때고, 요때 노벨상 타게 되고, 결국에는 오스트리아파는 우리 깊이 알 필요 없어. 나중에 오스트리아 애들이 살았는데, 오스트리아 중에서 하이에크와 슌페터, 그리고 오스트리아 유명한 학자 있지? 비트겐슈타인, 걔들이 그쪽에 있었던 그 아인슈타인, 걔들이 나치즘 때 전부 다 미국으로 망명했거든. 미국 망명했는데 얘들이 망명해서 온 곳이 시카고였어. 시카고, 내가 우리 안방 들르지 왔다 갔다 했는데 시카고에 있거든. 시카고 학파, 그리고 케인즈는 무슨 학파? 케인즈 학파. 근데 케인즈 학파는 뉴욕 쪽이야. 뉴욕 쪽은 바다지 짠물. 그래서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는 오데호가 있고 오데호 안에 있어. 그래서 민물. 그래서 강이기 때문에 민물 학파. 그래서 민물 학파, 짠물 학파 이렇게 말하거든. 경제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짠물 학파, 민물 학파 요거도 비문학 나올 수 있어. 뉴욕 쪽으로 이러면은 이거 케인즈. 얘는 얘빠. 얘는 얘를 너무 숭상해가지고 얘의 모든 걸 그래프로 싹 만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학이 그래프가 그렇게 많은 게 이 새끼 알프레드 마샬 때문이고 얘의 제자가 얘였단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정보의 개입을.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얘는 정보의 개입을 목격하지 못했어. 아담 스미스는. 근데 얘는 정보의 개입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단 말이겠지. 그런 느낌 알아가고. 자, 이거는 쭉 그냥 쓴 거다. 자, 아담 스미스와 하이에크를 잠깐 비교했어.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과 이타심, 도덕 감정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도덕은 삶아버려. 왜? 이 사이에 케인즈를 겪고 나면은 너희들이 과연 도덕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없을 거야. 일단 무조건 뭐 하자? 케인즈를 이겨야 된다. 합리적인 인간, 호모 이코노머스 강조해. 자, 교환과 신뢰, 도덕, 또 도덕 나오지. 여기는 경쟁과 가격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의 보안을 인정해. 그러니까 야경 국가를 인정해. 하지만 얘는 정부의 개입은 왜곡으로 간주하며 정부의 개입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치안과 국방이 있잖아. 알겠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할래. 지금은 우리가 정부 때문에 우리가 대공황이 새로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할래. 이런 거지. 정부를 뭐 강조했다 보안이 이거 하고는 아예 얘들은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 싫단 말이야. 얘는 자발적 질서, 얘는 자생적 질서라는데 자생적 질서가 약간 좀 특이하다. 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야. 근데 이미 한번 케인즈를 겪고 나서는 이는 자발적이란 말보다는 자생적이라는 게 맞다는 거야. 우리 다시 자생해서 올라가자 이 말 되는 거거든. 케인즈 이전, 케인즈 이후, 그다음 도덕, 그다음에 여기서는 비효율적 원인.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는 개나 삶아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는 복지는 아예 없어. 복지 축소, 자율 경쟁 무조건 일단은 정부가 하는 것을 다 반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오스트리아 하이에크 슌페터 모두 미국으로 망명했다. 오스트리아 여기서 반발 등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유를 중요시하며 결국은 이 슌페터 하이에크는 다 자유야. 자유주의. 그리고 결국에는 미시경제학 요거도 나중에 이제 그때 제대로 할 때 할게. 지금은 하이에크에 잠깐 말해줄 테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파의 슌페터 하이에크 얘들이 경제학 책이 없는 이유가 알프레드 마샬이 그림을 그렸거든. 근데 이 그래프가 없으므로 미시경제학에 포함 안 되고 거시경제를 만든 사람이 케인즈였거든. 근데 케인즈와 반대되니까 너희들은
기분 나쁘다. 안 집어넣고. 그래서 경제학 책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왜 수능이 나온지는 그건 난 이해를 못하겠고. 자, 1940년대는 케인즈가 이겼다. 하지만 70년대는 케인즈가 졌고 시카고 학파인 하이에크와 슌페터가 이겼다. 이러면서 이때 여기서 이제 케인즈가 막을 내리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노벨상 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생적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 자생적 질서라는 건 스폰타니어스 오더인데 인적 질서 요거는 누가? 요거는 케인즈 거야. 케인즈가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자생적과 자율적은 무엇인가? 자연적은 무엇인가? 뭐 이거는 이따가 독해하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 똑같아. 얘는 철학과 교수이지 경제학과가 아니야. 근데 노벨 경제상을 받게 되지. 자, 그리고 하이에크의 근거 이게 중요해. 하이에크는 아까 아담 스미스 뭐 있지? 개인은 공익을 추구할 의도도 없다. 개인을 공익을 추구할 방법도 모른다. 그냥 열심히 사익을 살아라.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일단 뭐 하고 나니까 케인즈가 잡고 나서 경제가 국가 위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담 스미스가 봤던 자유와 얘가 보는 자유가 다른 거야. 아담 스미스는 진짜 자유를 본 거고 도덕을 강조하면서 얘는 일단은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자유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 한 명 또는 정부라는 소수 집단을 통해서 이 세계 경제가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 이외에 뭐가 국민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익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바뀐 거야.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지성은 완전하다. 시장은 일종의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 스미스는 집단지성이라는 말 안 했어. 하지만 얘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단지성으로 묶어서 함께 경제를 국민들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한 명의 개인은 영원한 무지 상태. 이 개인이 누구겠냐? 이 개인은 바로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권해가지고 정부, 이 정부지. 정부는 영원히 무지하다.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모이는 건데 인간이 모여가지고 5천만이 잘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자유를 누린다면은 그거는 될 것이다. 그 신자유주의 약간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이 썼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냥 케인즈를 깐 거야. 케인즈의 집단주의는 파시즘 가면을 쓴 것과 불과하다 하면서 얘 등등등등 해서 파시즘 공산주의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니네가. 케인즈 네가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 국가가 다 주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니네가 뭐 이스라엘에 무기 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들 기분 나빠 기름 안 팔고 그래서 경제 파탄 나고 결국은 니네가 그런 거 아니냐 등등등등.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대는 평이 매우 구렸지만 이 노예의 길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존 메너드 케인즈가 이 책을 첫 주관할 때부터 극찬을 했었대. 서로 반대편이지만 이 책은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언급한 점에서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의 경제학적 의견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케인즈와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도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유주의겠지.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존 메너드 케인즈. 케인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거든. 융통성 있고 이 사람은 뭐 음악도 했다가 그 다음에 미술도 했다가 여러 가지 막 다 하는 사람이거든. 약간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다 바라봤다는 그 지점에 의해서 뭐 어쨌든 적이지만은 굉장히 칭찬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오늘 하이에크 했었다. 이제 나는 비문학에서 하이에크를 했었고 하이에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4시 끝나고 나면 그때 방학 때 조금 더 깊이 할 거고 그러면 나도 토브 인문학에서 나 신자유주의까지 다루었다는 그 말 드는 거고.